시작된 오늘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이 본격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분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서 90분간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잠시 뒤엔 핵심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회담이 열리고 내일 새벽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냈습니다. 각계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고 필요하면 자료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KB 하나은행 하명주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직원들에게 행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쓰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논란입니다. 당국 GM 군산공장이 문을 연 지 22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인근 가게들은 폐업하고 원룸은 텅 비는 등 군산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근처에 놓여진 강제징용 노동자 상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철거에 반발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라는 단어를 유세 전면에 내세웠고 야당은 경제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먼저 백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서울 중랑구를 시작으로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평화를 위해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파란 물결로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듭시다, 여러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 충남, 부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경부선 유세를 벌이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표를 보면 10가지 중에 9가지가 정체거나 망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경제 심판을 전면에 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지 1년이 지났는데 허구나 환상에 불과한 말도 안 되는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민주평화당은 호남 유세, 정의당은 노동계에 집중하며 지지층을 공략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을 지켜주셔야 여기서 당당하게 호남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배출될 수 있습니다. 높은 대통령의 지지율 뒤에 숨어서 무사한 일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다음 달 12일에 선출하는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여당은 15곳, 야당은 10곳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지방선거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 서울과 이번 선거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경남지사 후보들도 오늘 일제히 민생 현장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출정식 직후 넘어져 다치면서 테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성진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새벽부터 민생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 작업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정치 어떤 이 포인트라든지 또 휴가제도 요거는 물론 이제 요것도 차츰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할 거예요.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박원순 후보를 비판하면서 단일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단결해서 이번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시민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에서도 각 후보가 출정식을 열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힘있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힘있는 여당 도지사가 경남에는 꼭 필요합니다. 통합적으로 더 회복력을 갖춘 공동체 경남으로 만드는데 저는 김태호가 비교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는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가 장애인단체 회원들과 같이 있던 중
갑자기 넘어져 다쳤습니다. 권 후보 측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밝혔지만 장애인 단체는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경제 정책 방향을 두고 요즘 연일 청와대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같이 분배를 위한 정부 정책들의 부정적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게 핵심 논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분배 악화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건 성급한 분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한 탓이라는 겁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 시작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성공하고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하여 문 대통령은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소득 분배 악화는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 분배 악화가 소득주도 성장 실패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며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는 분발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혁신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 조절을 주장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대신 정책 기조 유지를 주장한 장하성 정책실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문재인 정부의 경제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마음이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며칠 전 청와대 회의에선 소득 분배 악화 원인을 두고도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경제 컨트롤 타워를 누가 맡느냐를 두고 브리핑을 수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는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문제는 없는 건지 신정훈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까지는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힘을 보탰습니다. 2월과 3월 고용부진 통계가 나왔을 때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지표가 본격 악화하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주장했습니다.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바로 전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한 직후입니다. 총량으로 보아도 그러고 제조 분야 등등에서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또 이틀 전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고용시장 변화를 인구구조 때문으로 돌렸습니다.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이 소득 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속도 조절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 후 장하성 실장이 주도해 경제부처 장관들이 토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주도를 함께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GM 군산 공장이 설립 22년 만인 오늘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예정된 폐쇄였습니다만 인적이 끊겨 황량해진 공장 주변은 더욱 을씨년스러웠고 군산 경제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한숨 소리가 깊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공장을 나섭니다. 마지막 퇴근입니다. 직장하죠.
그 이상의 얘기가 있을까요? 이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죠. GM 군산공장 희망퇴직 신청자 1,200여 명은 공장 폐쇄와 함께 오늘 퇴사했습니다. 미 신청자 600여 명은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되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갑니다. 지난 1996년 문을 연 지 22년 만입니다. 20년 이상 지금 됐는데 거의 다 나갔죠. 얼마 안 남았어요. 협력업체는 92곳 가운데 24곳이 폐업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수천 명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다 논일도 하고 타치인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직업훈련원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상가 출입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공장 주변 상가는 장기간 임대도 이루어지지 않아 텅 빈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공장 근처 원룸도 절반 가까이 비었습니다. 적지가 없어요. 운전도 하시고 지금 장사가 2배로 줄어들었다고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 GM 군산공장마저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122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공장 부지는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활용 방안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예, 지금 제 뒤 화면에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시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가리키며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토록 비난해왔던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의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로 데려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하면 이런 미래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소 선택이기도 했을 텐데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만찬 모습 먼저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30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만찬을 위해 나타났습니다. 만찬 장소는 주 유엔 미국 차석 대사고 앉아인 뉴욕 맨해튼의 55층짜리 건물. 폼페이오 장관은 만찬 전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창밖의 고층 건물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뉴욕이니 랜드마크를 보라는 뜻으로 폼페이오가 북한의 밝은 미래에 대해 많이 얘기했다고 국무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핵을 포기하면 번영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만찬에는 스테이크와 옥수수, 치즈가 나왔는데 폼페이오는 훌륭한 실무 만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는데 취재진이 기다리는 입국장이 아닌 계류장에서 미국 측의 의전을 받으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는 국가 원수급 의전으로 미국이 회담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엿보인다고 외교 관계자는 분석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자, 이제 잠시 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역사적인 회담이 시작됩니다. 미북 정상회담 사전 조율의 정점격인 고위급 회동인데 내일 새벽 발표되는 이번 회담의 결과를 보면 미북 정상회담의 성패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지 유지현 기자가 미리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고위급 회담을 시작합니다. 만찬이 탐색전이었다면 뉴욕 회동은 미북 회담의 성패를 가를 본게임. 쟁점은 완전한 비핵화와 확실한 체제 보장 방안입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핵탄두와 ICBM의 폐기와 반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징적인 조치로 핵탄두와 핵물질을 먼저 해외로 반출하는 이른바 프론트로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동시에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은 비핵화 논의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You're talking about North Korea, though, not U.S. weapon systems. Correct. Yeah. 반면 북한은 체제 보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협정이나 파리 기후협약처럼 미국이 약속을 파기한 사례가 있다면서 미북 수교와 연락사무소 개설, 미국의 해구산 제거 카드 등을 내밀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단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설명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미북 정상회담에 경호원을 몇 명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지 물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항공기 급유 문제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보였다는 건데 고서정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두 번째로 평양을 찾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김정은 위원장이 활짝 웃는 얼굴로 반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에게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경호와 이동수단 등 세세한 사항까지 관심을 보였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 경호원을 몇 명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 묻기도 하고 싱가포르까지 왕복 6천 마일을 비행하기 위해 중간에 급유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실무 준비엔 자신의 비서실장격인 김창선 부장을 보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현재 회담장과 두 정상 숙소로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과 샹그릴라 호텔, 플라톤 호텔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싱가포르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평양에 이어서 뉴욕에서 다시 만난 김영철과 폼페이오는 군 출신의 정보기관 수장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파이 채널로 불리기도 하는데 닮은 꼴 두 사람에게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스파이 대장. 외신들이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붙인 별칭입니다. 2009년부터 7년 동안 북한 정보기관인 정찰총국장을 맡았던 경력 때문입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장관 임명 직전까지 CIA 국장을 맡았습니다. 미 육사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한 군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원조 강경파입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은 물론 각종 대남 도발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리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이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폼페이오 역시 하원 의원 시절인 2016년 북한의 음파나 전자, 방사선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CIA 국장이었던 지난해에는 연평도 포격 현장을 극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무장관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협상가의 면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똑똑한 사람, 김영철을 훌륭한 파트너로 지켜세우며 대화 동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Chairman Kim will get from America is our finest, our entrepreneurs, our risk takers, our capital providers. 협상 줄다리기라면 김영철 역시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입장이 너무 확고하니까 이제 마이크가 없는 장소에 가서 정말 좀 도와달라.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런 권모술수를 행사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정통 외교 라인이 아닌 두 사람이 미북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건 정상들의 두터운 신임 때문입니다. 김영철은 4번에 걸친 남북, 북중 정상회담 모두 김정은과 배석했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폼페이오 역시 CIA 국장 재직 당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일 브리핑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With Mike Pompeo, we have a very similar thought process. I think it's going to go very well. 두 사람의 만남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리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의 성패가 사실상 이번 뉴욕 회담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It's up to you, New York, New York.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북한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취소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일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참석자 면면을 먼저 보면 철도 연결과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들의 환호 속에 열차가 해상 철교로 출발합니다. 북한 방송은 바다와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철교 개통식을 크게 선전했습니다. 이 해상 철길이야말로 우리한테 반드시 요구해야만 훌륭한 일로 이어진
대통령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원산 갈마 관광지구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이 철교는 남북 정상이 연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동해선과도 멀지 않습니다. 내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구체적인 철도 연결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토부 차관과 북한 철도성 부상이 참여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북 정상회담 협상 진전 상황이 변수입니다. 경제협력 사업은 비핵화가 진전돼서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비롯해 6.15 남북 공동행사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도 논의됩니다.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순수 민간 차원 방북이 승인되면서 남북 경협 재개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라돈 파문으로 이제 침대 매트리스를 폐기하는 것도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라돈이 검출된 제품이 아닌데도 불안함에 대진 침대가 만든 매트리스를 내다 버리기 시작했고, 수거업체는 방호복 없이는 만질 수 없다며 수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버려진 침대 매트리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 대진 침대 제품입니다. 이 매트리스들은 라돈 검출 모델은 아니지만 대진 침대란 이유만으로 폐기물 업체가 수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피폭을 막을 수 있는 방호복이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괜찮다고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저희 직원들한테 이걸 무턱대고 다 하라고 할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또 다른 지자체는 라돈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대진 침대 수거를 일절 중단했습니다. 받지 말라고 시청에서 공문이 와가지고요. 혹시 그 물질이 발견된 게 아닌지 모르시잖아요. 주민들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 침대도 아니야. 근데 왜 안 가지고?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뾰족한 대책 없이 리콜 대상이 아닌 매트리스 수거까지 대진 침대의 책임을 미룹니다. 대진 측에 얘기를 해서 이제 수거하게끔 하시는 게 좀 협조를 그렇게 해주셔야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오늘 한 시민단체는 적극적 노력만 있었다면 라돈 사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원안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보험 사기가 진화하더니 이젠 자전거가 사기 행각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자전거는 아니고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입 자전거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리비와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급 자전거 매장에 1,000만 원 넘는 수입 자전거가 즐비합니다. 부품 하나가 1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38살 김모 씨와 자전거 수리 판매점을 운영하던 41살 이모 씨는 명품 자전거는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를 구상했습니다.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이 이탈리아제 자전거는 이렇게 한 손으로도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가격은 2천만 원, 경차 2대 값과 맞먹습니다. 세대 합쳐 3,800만 원어치 자전거를 한강공원 주차장에 늘어놓고 차를 후진해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1,6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자전거를 부딪히는 방법도 쓴 뒤 치료비 380만 원도 챙겼습니다. CCTV가 없는 장소를 고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사고 부위가 경미할 때는 바닥 아스팔트에 문질르기도 하고 또 밟아서 사고가 좀 과하게 난 것처럼. 하지만 두 번 모두 사고당한 자전거가 같고 사고 상대 차량이 모두 렌터카였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였음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어제 영남 일부 지역에 갑자기 쏟아진 우박에 과수원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상처난 열매들이 이미 썩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동안 내린 우박이 1년을 준비한 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경북 군위군의 한 자두 농장입니다. 우박을 맞아 움푹 파인 열매가 수두룩합니다. 여기 정상이고
나머지는 지금 보세요. 안 맞은 적이 없어요. 과수원 바닥에도 떨어진 자두가 나뒹굽니다. 10분 동안 내린 3cm짜리 우박에 자두나무 100여 그루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우박 맞은 자두는 이렇게 상처 부위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잎이 찢어지고 가지도 부러져 새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자연재해 우박 때문에 천재지변 때문에 농사가 완전히 피농이 됐습니다. 솜털이 나기 시작한 복숭아도 생채기가 났습니다. 상처가 난 과일은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자식처럼 키웠는데 그럼 속상하지, 그죠? 상품이 떨어지니까 속이 상하지. 1등 갈게야 2등 가는데. 재해보험을 들지 않은 농가는 1년 농사를 모두 망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우박배가 있었으면 들어놓지, 당연히 들어놓지. 이런 나도 복숭아 농사 한 30년 됐는데 처음이니까 들지는 않았지. 여름에 길목에 쏟아진 기습우박에 과수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권한을 남용했다는 특별조사단 보고서가 나온 지 엿새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담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형사 고발 문제는 각계 의견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담화문을 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법관들 의견을 듣겠다고 되풀이했습니다. 밝히지 않은 조사 자료는 필요한 부분을 공개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은 제가 발표한 그 입장대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정할 텐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법관 대표는 문건을 공개해야 면밀히 검토하고 법관들이 정확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지만 또 다른 법관 대표는 대법관들을 다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검찰 수사에서도 결과가 안 드러나면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 사법발전위원회, 7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11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하순쯤 형사조치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 내부 일은 법원 안에서 해결한다던 김명수 대법원장. 결국 각계 의견을 종합하겠다며 법관들에게 판단을 미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에 대한 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현직 은행장이 채용 비리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되는 건데 더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에서는 오늘 직원들에게 행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은행 본사에서 내려온 함영주 행장 탄원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반드시 자필로 쓰고 예시를 참고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작성하라는 지침이 담겼습니다. 시골 촌놈이라는 함 행장의 별명을 알려주며 피인수은행 출신으로 직원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으라고 합니다.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 양식은 오늘 오전에 하달됐습니다. 직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조직 특성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상사가 이거 쓰라 그러면 안 쓸 수는 없잖아요. 하면은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인사나 여러 가지. 하나은행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함영주 행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경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상해와 상습폭행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씨 측은 거듭 기억이 나지 않거나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은 지난 28일과 어제 두 차례에 걸쳐 총 26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혐의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위랑 화분 던지신 거 인정하세요?
경찰은 이 이사장이 사안이 중대한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불법 행위는 호텔 공사장 관계자를 폭행하고 자택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는 등 모두 24건입니다.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그리고 업무방해와 모욕까지 모두 7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수폭행, 상해 등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검찰도 조양호 회장 일가의 탈세와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수사에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곳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특히 조 회장 일가와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던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한 달 만에 강제 철거됐습니다.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경찰과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지게차 한 대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들어올리더니 트럭 뒤에 싣습니다. 부산 동구청 직원들이 노동자상에 흰 천을 씌우자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기습 설치하려던 노동자상이 한 달 만에 강제 철거됐습니다. 부산 동구청은 노동자상을 임시로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옮겼습니다. 시민단체는 역사관 출입문 앞에서 다시 한번 경찰과 부딪혔습니다. 시민단체는 노동자상 강제 철거를 앞두고 정부와 면담했습니다. 3시간가량 면담이 이어졌지만 노동자상을 옮길 장소를 놓고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장소로도 옮겨드릴 수 있다는 의견은 여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은 시민단체와 협의해 노동자상을 영구 설치할 장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일본 영사관 앞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집회와 관련한 2개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 100m 안에서 집회를 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위헌이며 또 경찰이 뿌리는 최루액 물대포 사용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모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판단 배경입니다. 한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 이뤄진 집회. 경찰은 곧바로 국회 100m 저지선을 설치합니다. 당장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100m 안쪽으로 들어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100m 저지선은 없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의 취지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5개 집회를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 말까지는 기존 법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최루액을 물에 섞어 쏜 물대포를 맞아 피부 등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경찰 지침만으로 최루액을 혼합해 살수한 것은 신체와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최루액 혼합 살수 행위는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TV조선 한우리입니다. 다시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대부분 약세인데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은 아주 뜨겁습니다. 분양가 제한으로 당첨만 되면 억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 때문인데요. 분양가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하남시에 들어설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현장. 지하철 역세권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쌉니다. 그동안에 고분양으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고분양이 아니고 좀 저렴한 것 같다는 생각.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430만 원으로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당첨과 동시에 4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은 역대 최고 경쟁률 13.1대 1이었습니다. 1순위 청약 마감일인 오늘도 예비 청약자들로 모델하우스가 붐볐습니다. 인터넷 청약 사이트 아파트2U는 7개 단지에 1순위 청약이 몰려 오전 한때 마비되고 결국 마감을 2시간 가까이 연기해야 했습니다. 분양을 준비 중인 서초 우성 1차, 고덕 주공 6단지 재건축 등도 이 대열에 합류할 전망입니다. 정부 규제로 서울, 과천 등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는 1년 전 분양가를 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입지 조건이 좋고 분양가가 저렴한 곳으로 청약 수요가 쏠리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찬밥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국토부는 청약 과열 단지에 특별 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편법 청약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빌보드 차트를 점령한 방탄소년단에 대해 멕시코의 한 방송 출연자들이 비하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명품을 입어도 소용이 없다, 성소수자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팬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진행자가 사과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멕시코 공영방송 프로그램 파란두라 40의 장면입니다. 빌보드 수상 무대를 함께 보던 진행자들이 방탄소년단의 외모를 혹평합니다. De nada sirve que traigan media colección Pre-Fold de Gucci encima. Sí, pues fue una colección fallida. Si no se le veía bien a los modelos de cuerpos perfectos, a estos lánguidos, flacuchos, mal peinados, ¿cómo es? 성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De la LGBT perdidos en Cancún, ¿no? Eso sí, cada uno con su personalidad, el machoncito, el locochón. ¿Todos son hombres? Sí, eso dicen. 조롱을 담은 발언이 여과 없이 방송되자 전 세계 팬들과 성소수자 단체가 비판글을 올리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진행자 호라시오 빌라로보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팬을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콜롬비아의 한 인기 프로그램에서도 방탄소년단 신곡 소개 때 한 패널이 눈을 옆으로 찢는 동양인 비하 행위를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방송사 측이 바로 사과하지 않자 방탄소년단의 콜롬비아 현지 팬들이 대신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틀 전 우크라이나에서 총격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반정부 성향의 러시아 기자가 오늘 살아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 당국이 연출한 특수작전이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장이 한 남성을 불러내자 박수가 터져나오고 기자회견을 본 동료들은 눈물을 보입니다. 총격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반러시아 성향 기자 바브첸코가 살아온 겁니다. Результатом этого стала вот эта вот спецоперация,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которой взят, сегодня человек взят. 이틀 전 바브첸코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총에 맞았으며 부인이 병원에 후송되는 것까지 지켜봤는데 이 모든 게 우크라이나 정부가 꾸민 특수작전이라는 겁니다. За грошову нагороду в $30 000 США здійснити терористичний акт вбивство російського журналіста Аркадія Бабченка. 바브첸코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등 푸틴 정권의 정책을 숱하게 비판해 살해 위협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죽음까지 연출한 과도한 작전이 필요했는지 바브첸코 측은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측은 자신들이 전혀 관련도 없는데 이런 암살극을 연출한 건 반러시아 선전 효과를 노린 술수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SUV 열풍에 밀렸던 소형차가 제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완성도 높은 소형차를 출시하는 데다 최근 기름값 상승도 맞물리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주차가 쉽습니다. 배기량이 낮아지니 연비가 좋아집니다. 통행료 등의 혜택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소형 SUV의 열풍에 밀려 소형차 시장의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경차는 지난해 국내에서 13만 8천여 대가 팔리며 20% 가까이 판매량이 줄었고 소형차도 14%가 감소했습니다. 최근 기름값이 오르면서 이에 기댄 소형 신차들이 속속 출시됩니다. 크롬으로 장식한 전면부, 8개의 에어백에 첨단 안전사양까지 경영 정상화의 상징으로 선보인 한국 GM의 더 뉴 스파크입니다. expresses the individuality of our customers, giving them more choice. There are many new segment first features and safety and infotainment in the new Spark. 르노는 유럽에서 10년간 판매 1위를 기록한 클리오를 선보였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7km가 넘습니다. 현대차 엑센트는 1,100만 원대의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편의 사양을 늘렸습니다. 도요타도 하이브리드 소형차 프리우스 C를 들여왔습니다. 유류값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배출가스를 덜 배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크기가 지금 소형차 쪽이 유리하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생애 첫 차로 꼽혀왔던 전통의 인기 제품. 소형차가 뜨거운 경쟁 속에 제도약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최근 서울 용산 일대가 예술타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미술관들이 잇따라 개관하고 유서 깊은 화랑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서울의 바뀐 전시 지형을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문을 연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개관 기념으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라파엘 로자노 해머의 디시전 포레스트전을 마련했습니다. 관객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전시로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오랫동안 이제 준비했던 새 공간이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을 찾는 분들하고 친숙하게 열린 공간으로서 소통하고 싶은 이 미술관의 비전을.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멀지 않은 한남동과 이태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관한 지 3년이 안 된 디뮤지엄은 유행에 앞선 전시로 젊은이들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남동 와서 전시도 보고 친구랑 같이 맛있는 먹을 것도 먹으러 오면서 같이 전시 많이 보러 오는 것 같아요. 한남동 이태원은 그 20대, 30대들이 많이 찾는 지역으로서 지역 연계와 함께 디뮤지엄도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그런 브랜드로. 1세대 갤러리인 가나아트센터 분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남동 복합문화단지 사운즈 한남에는 가나아트 한남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경매회사 필립스가 들어섰습니다. 화랑과 경매사의 결합에 컬렉터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용산이 예술마을로 변신하면서 전시 공간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지난 2014년 북한군 어업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군 예술단 공연을 보는 장면입니다. 예술단원이 김 위원장 덕분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자 눈물을 참지 못한 겁니다. 드러나갈 불타는 마음들을 그토록 소중히 새겨 안으시며 눈곱을 뜨겁게 적시신 경의하는 원수님. 예, 앞서 만경대 혁명학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자 또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 원아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이 생각나서 더욱 그럴 것이라고 뜨거운 금치 못하셨습니다. 김정일도 공사석에서 자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만 우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실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눈물 흘리는 영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주로 자애로운 지도자 이미지를 선전하는 것이지만 어제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영상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난달부터 말단 당 간부 교육에 쓰고 있다는 영상인데 김 위원장이 해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고 개혁이 순조롭지 않아서 답답함에 운다라는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비핵화를 논의하더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믿고 따르라는 얘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 내부의 심리적 동요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성격의 교육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도자의 눈물은 카리스마 못지않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처칠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눈물로 국민을 결집시킨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눈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면 실패한 눈물입니다. 김정은의 눈물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함께 눈물을 흘릴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인 눈물의 진정성은 앞으로 있을 북한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5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김정은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6월의 첫날인 내일 여름의 시작답게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 곳곳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이 정도 더위는 주말까지도 이어집니다. 또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외출하실 때 선크림 꼭 챙겨 바르시고 선글라스도 챙기시면 좋겠고요. 맑은 날씨가 이어질 때는 새벽에 안개가 짙게 낀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 예보는 수도권, 충청이 나쁨 단계, 또 영남 지역으로는 한때 나쁨으로 대기질이 좋지는 않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아침 기온도 오늘보다 올라 중부지방이 1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또 낮 최고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국 곳곳이 30도 내외로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일부 28도 선까지 오르겠고요. 또 동해상에는 특히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당분간 큰 비 예보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위가 조금 누그러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GM 군산 공장이 22년 만에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그저 한 공장의 폐쇄로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할 겁니다. 물론 세상이 바뀌고 산업도 바뀌고 기업이 명멸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폐허 위에 다른 무엇을 또 쌓아 올릴 것인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뉴스9 마칩니다. 고맙습니다.